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포기해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 주제는 뭐야?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솔깃했을 이야기입니다. 베개 밑에 말린 월계수 잎 한 장을 넣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숙면법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봤어. 베개 밑에 월계수잎 넣고 잤더니 꿈도 안 꾸고 잤다, 이런 후기가 좀 많던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수면의 질을 직접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전히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효과는 없는데 의미는 있다? 핵심은 월계수 잎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수면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면 의식 잠버릇 같은 거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월계수 잎을 베개 밑에 두는 행위도 이런 수면 의식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계수잎이 잠을 오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월계수 잎이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거나 뇌를 직접 진정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숙면 효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퍼진 거야?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월계수 잎은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따뜻함, 보호, 안녕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민간요법이나 종교 의식에서도 자주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상징 같은 거네. 맞습니다. 이 인식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월계수 잎은 지혜와 보호의 상징이었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과학이라기보다는 심리 쪽에 가까운 느낌이다.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월계수 잎 숙면법의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 또는 수면 의식 효과로 설명합니다. 잠들기 전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수면 진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도 되긴 되는 거네?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 방법 하나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숙면의 기본은 여전히 생활 습관입니다. 월계수 말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중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실제로 포함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가 대표적입니다. 상추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줄기에는 락토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진정과 최면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맞습니다.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바나나도 좋다던데? 그렇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함량이 높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수면을 유도합니다. 우유도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다고 하잖아. 우유 역시 트립토판과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 완화와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심리적 안정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머리맡에 두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도 있어.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오래된 속설로 전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 월계수잎이든 음식이든 핵심은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드는 거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숙면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에 집착하기보다는 수면 환경, 생활 습관,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이 월계수잎 숙면법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해도 되는 행동이지만 과학적 치료법은 아니며 수면 의식의 하나로 가볍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유익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계수 잎을 베개 밑에 두는 숙면법은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심리적 안정과 수면 의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면에는 상추, 견과류, 바나나, 우유처럼 실제로 수면 관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숙면의 기본은 특정 비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내가 한 줄로 정리해 볼게. 잠을 부르는 건 베개 및 비법이 아니라 잠들 준비가 된 몸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아이들 이야기라면서. 오늘은 특히 겨울철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주제입니다.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귀가 아프다, 귀를 자꾸 만진다, TV 소리를 점점 크게 튼다. 이런 신호 뒤에 숨어있는 질환, 바로 소아중이염 이야기입니다. 중이염, 진짜 아이 키우는 집에서 한 번쯤은 꼭 겪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애들은 금방 낫고 어떤 애들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소아중이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잘 호전됩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발병 시기와 형태, 그리고 원인이 달라 경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왜 아이들은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으로 잘 가는 거지?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코의 뒤쪽 비인관과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이 성인보다 짧고 넓습니다. 그래서 감기로 코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귀로 쉽게 넘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에서 끝나질 않는 거네. 맞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다 보니 중이염 발생 위험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중이염도 종류가 여러 개라면서? 그렇습니다. 중이염은 발병 시기와 양상에 따라 급성, 만성,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으로 구분됩니다. 급성부터 좀 설명해줘. 급성 중이염은 이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귀를 자꾸 만지거나 보채고 열이 나거나 밤에 잘 못 자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건 그래도 증상이 확실하네? 맞습니다. 반면 삼출성 중이염은 조금 다릅니다. 고막 안에 고름이나 액체가 차지만 통증이나 발열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아차리기 더 어렵겠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아이는 귀가 잘 안 들려도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불러도 잘 대답하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청력 문제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늦게 발견되면 언어 발달이나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중이염은 언제부터야? 중이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2달 이내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만성 중이염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귀에 물이 차는 느낌이 있어도 아이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감기를 자주 앓거나 가족 중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에 자주 걸린다면 진료 시 고막 안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통은 크면 낫는다고들 하잖아. 대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관이 길어지고 중이 분비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면 중이염 발생 빈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초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중이염에 걸리는 애들이 있다면서.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관 구조가 개선됐는데도 중이염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 최근 국내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 뒤쪽에 위치한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입니다. 아데노이드 편도랑 비슷한 거지? 내 코 뒤에 위치한 림프 조직으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를 연령별로 나눠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 정상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데노이드의 세균 구성이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6세에서 12세 사이 만성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에서는 이런 변화 패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균 환경이 엉켜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특히 폐렴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처럼 중이염을 악화시키는 세균이 증가했고 전체 세균의 균형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나서도 잘 안 낫는 거구나. 맞습니다. 특히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동반된 중이염일수록 이런 변화가 더 뚜렷했습니다. 그럼 치료도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겠네?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INI, 중이염의 형태, 지속 기간,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한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뭐야?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진다, TV 소리를 크게 튼다, 불러도 반응이 느리다, 감기 후에도 열과 피로가 지속된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은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 예방입니다. 손 씻기, 위생 관리, 독감 예방 접종은 기본입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 관리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귀만 볼 게 아니라 이 코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소아 중이염은 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코와 면역의 문제입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유익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아 중이염은 감기 이후 쉽게 발생하며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중이염이 오래가는 아이들에서는 이관 구조뿐 아니라 아데노이드의 세균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나이와 중이염 형태에 맞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청력과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도 한 줄로 정리해 볼게. 중이염은 크면 낫는 병이 아니라 제때 봐야 낫는 병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은 이 겨울철 단골 주제라면서? 오늘은 요즘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이야기입니다. 옥신옥신 근육통에 열까지 펄펄 나는데 검사했더니 독감은 아니라고 나왔다. 그래서 안심했는데 며칠 뒤 독감으로 진단받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겠다. 검사했는데 아니라면 보통 그냥 넘기잖아.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환자는 감소세로 보이지만 여전히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독감 유행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 쪽이 심각하다면서. 맞습니다. 독감은 지금도 유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하게 유행 중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노출 기회가 많아 가정에서의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독감 증상이 분명한데도 초기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2일에서 3일 뒤 재검에서 독감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검사 결과만 믿고 안심하면 위험하겠네? 맞습니다. 특히 증상이 계속된다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독감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기랑 독감 어떻게 구분해야 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잖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둘 다 바이러스 감염이지만 강도와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하지? 맞습니다. 감기는 보통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같은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고 3일에서 5일 사이 점차 호전됩니다.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 독감은 다르다는 거지? 독감은 전신을 침범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하루 만에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근육통, 두통, 극심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살이 정말 심하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반 감기와는 차원이 다른 몸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침과 인후통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다르지. 그렇습니다.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될 위험도 큽니다. 그럼 독감이 의심되면 바로 검사해야겠네? 독감이 의심되면 코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현재는 A형 독감이 주로 유행 중입니다. 조기에 알면 뭐가 달라져?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증상 지속 기간과 전염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열과 심한 몸살이 있다면 빨리 진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 치료하면 약이랑 주사 헷갈린다는 말도 많던데.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독감 치료의 기본은 먹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먹는 약 복용이 어려우면 주사형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플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액 맞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수액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항바이러스 치료가 아니라 고열이나 탈수로 인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사를 맞았다고 무조건 독감을 치료한 건 아니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액 치료를 권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지 단순 수액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항바이러스제는 두 종류를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페라미플루를 맞았다면 타미플루를 추가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 독감으로 진단되면 최소 5일 정도는 가정 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로 식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어린아이, 임신부, 노인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엔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네? 맞습니다. 독감에 안 걸릴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은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면역이 형성되고 한 번의 접종으로 한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맞아도 늦지는 않은 거야? 늦지 않았습니다.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권장됩니다. 설령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특히 더 그렇겠다. 그렇습니다. 유소아, 청소년,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은 중요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너무 유익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감은 초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도 2에서 3일 뒤 재검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감기보다 갑작스럽고 심한 고열과 근육통이 있다면 독감을 의심하고 빠르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셋째, 예방접종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며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내가 한 줄로 정리를 해볼게. 독감은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 주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특히 말이 많은 주제라면서?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질환 이야기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코를 찡긋거리거나 목을 킁킁대는 행동을 보고 틱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 많으시죠? 오늘은 틱 장애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부터 정확한 이해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따라하면 옵는다, 꾸짖으면 고쳐진다 이런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이 아이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틱은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틱이 정확히 뭐야? 버릇이랑은 좀 다른 거지? 완전히 다릅니다. 틱은 갑작스럽고 반복적이며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틱이 나타나기 전에 저릿함이나 불편감 같은 전조감각 충동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틱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습관처럼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따라하면 옵는다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구나. 명확히 틀린 말입니다. 틱은 감염병이 아니고 모방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틱은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틱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괜히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있잖아. 그 불안이 바로 잘못된 정보에서 나옵니다. 따라하면 옵는다는 인식은 아이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틱은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갈등, 가정 내 긴장, 게임이나 스포츠처럼 흥분하는 상황도 틱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더 심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틱 증상도 눈에 띄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계속하면 좀 나아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틱은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꾸짖거나 지적하면 불안과 수치심이 커지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으라고 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맞습니다. 억지로 참게 하면 몸 안에 불편감이 쌓였다가 반동처럼 틱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틱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환경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경미하고 일시적인 틱의 경우에는 주변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틱을 계속 지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데? 틱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아이의 일상생활 영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증상 조절입니다. 훈련 치료도 있다면서? 습관 역전 훈련,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 같은 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틱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은 무조건 먹어야 해?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통증이나 부상 위험, 정서적 고통이 큰 경우에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 역시 오해입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이 안정되면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다른 질환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많다면서? 맞습니다. 틱 환자의 절반 이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약 20에서 30%는 강박장애를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틱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조기 치료가 왜 중요한 거야? 틱은 보통 4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해 아동기 후반이나 초기 청소년기에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학교 생활 어려움,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제일 조심해야 할 태도는 뭔데? 틱이 있든 없든 아이를 평소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불안해하면 아이 역시 자신을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해가 제일 중요하네? 맞습니다. 틱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꾸짖음이나 억압보다 정확한 이해, 스트레스 관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한번 정리해 줄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틱은 습관이나 버릇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신경 발달 증상이며 따라한다고 옮지 않습니다. 둘째, 꾸짖거나 억지로 참게 하면 불안이 커져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조기 치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틱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도 한 줄로 정리를 해볼게. 틱은 고쳐야 할 버릇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신호다.